듣다 보면 내공이 쌓이는 방송 2시간 철학의 돌풀 윤입니다. 자, 저희가 드디어 약간 연말정산처럼 네. 오늘 램프레이트의 서양 철학사 총결산 시간이 왔습니다. 드디어 끝납니다. 야, 진짜 이제 좀 제발 지겹다. 이제 좀 가라. 네, 진짜 좀 보내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 이미 이제 좀 지친 것 같아요. 네. 이 책을 공감해요. 근데 같이 같은 스텝으로 달려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공감 가요. 이번 주 내내 총정리한답시고 이거를 앞에서부터 읽었거든요. 줄친 거를. 네. 근데 읽다가 한 100쪽 좀 넘게 갔나? 막 머리가 어질어질하고 그 구토할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아, 맞아요. 그래가지고 욱하는 느낌이 계속 들어가지고 그냥 덮어놓고 이렇게 하지 말고 네. 차라리 그냥 내가 지금까지 했던 배웠던 대로. 것들 우리 어차피 머릿속에 다 있으니까 맞아요. 있는 걸 그대로 그냥 온전히 내공으로 한번 핵심만 또 발췌해서 워낙 또 양이 방대해가지고 그러니까요. 네. 굳이 이거를 또 다시 다 볼 필요는 없겠다.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 과정 속에서 정말 많은 그 과정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진짜 나름대로. 그리고 사실 얻은 것도 많죠. 정말 네. 얻은 것도 많고 맞습니다. 얻은 게 훨씬 많아요. 근데 맞습니다. 후반부 갔을 때 좀 지쳤을 뿐이지. 그래서 그 특히나 이제 근대 철학 끝나고 나서 조금 힘들었지만 좀 김이 빠진 느낌이 네. 지난주에 그 미국 철학은 거의 램프레이트의 그 국뽕 때문에 네, 맞습니다. 질이 막 떨어지면서 더 이상 읽을 필요가 없겠다. 맞습니다. 그때 이미 이제 좀 한풀 꺾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도 전체적인 맥락을 잡아주는 것에 첫 책으로서 되게 의미가 있었던 것 같고, 그렇죠. 물론 저희 방송을 다 들으신 분들께서는 흐름대로 잘 따라오셨겠지만 그게 사실 쉽지는 않을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그냥 핵심만 그 흐름의 핵심들만 간추려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저는 진짜 솔직히 이걸 어떻게 해야겠다 준비 하나도 안 했어요. 저도 하나도 하지만 안 했어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준비를 둘 다 안 한 상태에서 즉흥적으로 이 1시간을 해보자. 오히려 저는 1시간이 좀 짧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맞아요. 내용이 워낙 많아서 네. 최대한 분배 잘해서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뭐 그냥 막 하는 거예요. 지금. 바로 그 네. 일부에 이제 저희 그 부로 나뉘어져 있는 큰 목차만 말씀드리면요. 네. 1부는 저희가 기억나다시피 힐랍 철학을 했었고요. 그리스 철학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2부는 기독교 철학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3부가 근대 철학, 그리고 이제 4부가 이제 없네요. 네, 3부에서 그냥 계속 그렇게 갔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또 부에 몇 장씩 나오는데 네. 저희가 1부 힐랍 철학부터 다시 한번 좀 되감아 보도록 해볼게요. 한번 리마인드 해보죠. 네, 좋습니다. 이때 힐랍 식민지에 있어서의 철학이 처음에 나왔었어요. 네. 힐랍 철학하면 가장 떠오르는 게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이게 그게 생각나요. 이게 그게 철학이 시작한 거잖아요. 발생지. 네. 네. 철학이 없다가 그 이전에는 그 인류 역사가 신화의 세계였잖아요. 네. 신화의 세계에서 철학으로 넘어갈 수 있었던 거는 과학. 그러니까 자연 안에서 자연주의하면서 자연 안에서 자연의 원인을 찾았다. 맞습니다. 번개가 치는 걸 예전에는 뭐 저쪽에 그리스의 그 누구죠? 제우스가 그러니까 신적인 경노하셨다. 그런 외부에 있는 어떤 요인을 끌어와가지고 어떤 신화적인 이야기들을 꾸며냈다면 이제 철학적인 사유를 사람들이 하기 시작하면서 이거는 그게 아니다. 그건 자연 내에서 어떤 그 번개가 치는 이유는 구름 안에서 뭐 발생되는 그런 식으로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하잖아요. 맞아요. 그게 이제 철학의 기원인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다 읽어보니까 철학과 과학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 같아요. 그러네. 그리스부터 그렇게 쭉 그냥 갔네요. 그러니까요. 이게 또 잘 아시다시피 근대에 가면은 더 같이 이렇게 협업을 하잖아요. 둘이 같은 되게 중요한 파트너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앞으로 뭐 몇백 년, 몇천 년이 흘러도 과학과 철학의 관계는 그대로 갈까요? 저는 이건 제 생각을 하고 있는 측면인데 네. 절대 과학이 철학을 대체 못한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철학을 잘 모르면 보통 사람들이 심리학과 좀 같은 선상에 놓는 경우가 있다고 전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철학을 하면 되게 사람이 건강해지고 사고 판단을 한다. 근데 이게 심리학과 뭐가 다르냐라고 보통 하는 주변에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근데 저는 정말 다르다고 공부하다 보면서 느끼는 게 철학은 이
정답을 내릴 수 없는 학문들을 공부하는 영역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심리학과 과학은 정말 말 그대로 실험 검증이 돼야 되는 학문들이에요. 그래서 이 둘은 절대 같아질 수가 없다고 봐요. 그래서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철학은 계속 다음 미션을 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해결이 안 될 만한 정말 말 그대로 형이상학적인 거. 그리고 과학은 열심히 그것들을 추적해서 데이터를 모아서 결과로 만들어 주려고 노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증명할 수 있는 것들에 그렇죠. 대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 힐합 철학의 첫 시작 아니었을까요? 맞아요. 내가 뭘로 근원으로 되어 있냐, 내 기원이 뭐 물이냐, 불이냐, 뭐 이런 식으로요. 네. 근데 확실히 그 과학도 어떻게 보면 이성적으로 뭔가 우리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거고 뭐 네. 철학도 마찬가지고. 맞아요. 그러니까 방법론 자체가 다르지 않다. 맞아요. 철학은 좀 어떻게 보면 형이상학적인 뭔가 좀 어떤 그런 체계적인 것들 뭐 어떤 개념이나 이런 걸 자꾸 설명하려고 그러고 그렇죠. 그리고 추상적인 그런 관념적인 것들을 자꾸 설명하는 게 또 철학이라면 그렇죠. 과학은 어떤 물질적인 거 결과적으로 네. 나오냐. 그래서 둘 다 이제 좀 약간은 뭐 대상이나 방법론은 다를지라도 철학이 과학이 될 수 있고 과학이 철학이 될 수 있는 것 완전 같기도 해요. 공감합니다. 네. 네.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네. 지금까지 왔다. 맞습니다. 뭐 종교도 절대 과학을 대체 못하고 과학도 종교 대체 못하는 거랑 같은 맥락이에요. 어떻게 보면 서로의 영역이 있는 거죠. 또. 맞습니다. 네. 같이 가야 된다고 봐요. 정말. 같이 네. 나란히 이렇게 평행선을 그리면서. 근데 저희가 또 이렇게 좀 넓은 사고방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이 철학 선배님들한테 워낙 또 잘 배웠어요. 저희가 책을 통해서. 그래서 확실히 사고방식이 좀 유연해진 것 같다는 느낌은 좀 드네요. 서양 철학을 우리가 서양 철학사를 다 배웠잖아요. 그렇죠. 거의 2000년 넘어가는 시간을. 네. 이걸 한마디로 정의하면 윤님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전 평소 좀 느낌이 있었었는데 네. 그냥 당연한 말이지만 수많은 자아의 충돌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엄청나게 많은 자아들이 우리는 누구나 소크라테스적인 측면도 가끔 있고 맞네요. 칸트적인 측면도 있고 막 정말 뭐 홉스 같은 면도 있다고 봐요. 진짜 어떤 사람도 100% 칸트만 갖고 가지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렇죠. 조금씩 다 갖고 있잖아요. 우리가 결국 그의 말을 이해할 수 있다. 뭐 공감 영역을 넘어서 그거보다 좀 부족하지만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는 네. 내 자아에 어느 정도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수많은 강력한 자아들, 그 약간 캐릭터, 대표 캐릭터죠. 예. 그 자아들의 충돌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이제 네, 돌풀림은 이게 누군가 이제 이런 말 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를 죽인 아들의 역사들이다. 계속 그 이전에 그 선배들의 그 논리나 이런 전개들을 반박하면서 계속 나오잖아요. 그 이후에 아들들이. 재밌네요. 그거 어디서 들었어요. 제가 한 말은 아니고. 약간 오이디푸스 같은 느낌도 나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게 철학의 역사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이제 저도 이걸 배운 이상 계속 이 사람들의 말을 반박하고 싶은 거예요. 배울 때마다. 칸트는 요건 좀 아닌 것 같아. 맞아요. 자꾸 수정하고 싶고 반박하고 싶고. 그래서 서양 철학사를 배우면 여러분 좀 반박하는 능력이 뭔가 거스르고 싶고 맞습니다. 내가 반항하는 기질이 좀 늘어나는 것 같아요. 진짜 그거에 관련돼서는 2부 시간 때 저도 하고 싶은 말이 꽤 많아요. 좋네요. 되게 많은 변화점이 있어서 공부하시는 거 진짜 추천합니다. 어떻게 보면 주체성이라는 게 딴 게 아니라 그냥 남이 세워놓은 어떤 거대한 철학 이나 어떤 거대한 사상을 그대로 그냥 답습하는 게 아니라 그건 전통이고 어떻게 보면 내 게 아니잖아요. 어쨌든 그렇죠. 누군가 만든 건데 그걸 그대로 가는 게 복사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만의 것으로 이건 아닌 것 같아. 내가 생각해보니까 요건 좀 고치고 싶어. 바꾸고 싶어. 이런 게 이제 주체성 아닐까. 맞아요. 그런 게 철학이고. 그쵸.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아무것도 나만 맞아라고 하면서 다른 이들의 뭐 의견과 사상을 무시하는 것은 그냥 그건 독단일 뿐이죠. 맞아요. 주체성이 더 건강하게 되려면 계속 상대 측과의 뭔가 그 교류 혹은 경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 힐합 철학은 첫 시작을 열었다는 것은 절대 부정할 수가 없다. 맞아요. 정말 모든 철학의 시작을 만들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부분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책에도 나오지만 그 이전에도 뭔가 누군가 말했을 수 있지만 기록을 안 해놨기 때문에 맞습니다. 힐합이 거의 최초의 기록이고 대중화된 어떻게 보면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진 기록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따르는 거다. 근데 확실히 근데 이전에 지금까지 이제 근대 현대 철학자들도 힐합으로 그들의 어떻게 보면 기원이잖아요. 다시 뭔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느낌. 지금 추석이라 다 고향 가시지만 그러니까 이 고향으로 가는 자꾸 이제 이 문헌으로 그 태초의 철학자들로 자꾸 돌아가더라고요. 맞아요. 그 영화던가 애니메이션 같은 거 보면은 막 꼭 그 지식의 샘물, 지식의 나무 같은 데가 있어요. 그 고향이던가 그 뭐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우리가 잊고 살다가 저 먼 곳까지 갔는데
왠지 다시 돌아가면 맞아. 근데 거기서 가장 그 평화로웠고 가장 어떻게 보면 좀 부족해 보였었던 그 마을로 돌아가면 뭔가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라고 하면서 다시 히랍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동양으로 말하면 중국 철학의 노자, 장자, 논어, 맹자, 사서삼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걸로 항상 우리는 중국 철학을 시작하면 갈 수밖에 없잖아요. 갈 수밖에 없죠. 그게 가장 위대했고 가장 또 잘 잡혀 있는. 그렇죠. 그 이후에 중국 철학에 뭐가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철학을 누구든지 공부하려면은 서양은 그리스 철학으로, 중국 철학은 그 당연히 사서삼경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거는 정말 그냥 이건 거의 말해 뭐해. 맞아요. 진리죠. 이게 딱인 것 같아요. 말해 뭐해.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리스 철학 관련된 책도 다 사놨어요. 이거는 저도 웬만한 거 다 구해놨어요. 완전 좋은 것 같아요. 네. 저도 원래 그 돌플님과 이 방송을 하기 전에 네. 4권을 읽었었어요. 그 플라톤 집을. 그게 뭐 사실 모음집이지만 소크라테스의 별명 네. 그리고 이제 크리톤, 파이돈 그리고 향연 이것들도 다 그 대화편이잖아요. 천병희 선생님 걸로 했나요? 아니면 다른 걸로? 아마 그분 거 말고 다른 분 걸로 했을 거예요. 또 많이 있는데. 네. 근데 그분 거를 제일 유명하다고 들었어요. 그분께 제일 좀 잘 돼 있어요. 근데 이 말을 하는 이유가 저희가 전체 맥락을 보니까 정말 중요했었던 그 책들이었다는 거를 이제 더 실감 가는 것 같아요. 전체를 다 이제 해보니까 그 그리스 철학이 정말 중요하구나. 맞아요. 또 흥미도 생겨요. 재밌어요. 맞아요. 또 그때도 너무 좋았는데 지금 보면 더 좋을 것 같아서 맞아요. 저희가 꼭 나중에 플라톤 전집은 뭐 완전 기초니까요. 반드시 달아야 돼 이거는. 진짜 정말 그냥 그 기반이니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안 그래서 그래도 그 저희가 히랍 식민지에 있어서의 철학과 아테네의 철학을 좀 나누는데 히랍 식민지에서는 뭐 여러 전통이 나오면서 첫 번째로는 탈레스라는 인물, 이제 철학의 아버지입니다. 이제 기원전 한 6세기 때 맞아요. 모든 만물은 물이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첫 번째 철학을 내밀어요. 그리고 이제 뭐 밀레토스 학파와 피타고라스 학파, 헤라클레이토스, 엘레아, 다원론 학파, 뭐 과학적 전통 이런 게 나오는데 맞습니다. 기억나는 것만 좀 안 보고 정말 기억나는 거 말해 보면은 피타고라스는 정말 그 수학적인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요 수적인 것을 생각했었는데 이 수를 계산하다 보니까 계산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 뭐 무리수 같은 거죠. 공식이 안 나오는 걸 보고 이거는 다른 세상이 있다라고 간주를 했었던 경향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이게 또 플라톤의 이데아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피타고라스는 그 두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수학과 종교. 그렇죠. 종교적으로 이게 또 나갔어요. 근데 핵심 키워드죠. 저희가 이제 또 나눴던 게 솔직히 이게 수학은 되게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건데 종교는 되게 신비적이고 어떻게 보면 비이성적으로 보이는 건데 이게 두 개가 어떻게 같은 근원에서 나왔냐. 그렇죠. 좀 의아해했잖아요. 네. 근데 제가 그때 말했던 게 둘이 같을 수 있다. 갑자기 까먹었다. 갑자기 제가 왜 갔다 그랬죠 이게? 베르구송 때인가요? 아니 저기 피타고라스 하면서 둘의 결과 같은 거다. 근원을 따지면 몇 개월 전이라서 저희가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써놓은 게 있는데 숫자와 종교는 그러니까 수학과 종교는 근원에 있어서 통한다. 왜냐하면 잘 보세요. 숫자 종교를 대비해 볼게요. 관념과 추상이죠. 신비와 미지죠. 네. 정화와 명확히죠. 명확하게 하는 거죠. 영혼과 순수죠. 둘 다 이제 통한다 이렇게 써놨는데 이게 내가 써놓은 걸 내가 해석해야 되네. 근데 그럴 때 많이 있어요. 그때 맥락이 있었어요. 분명히. 공감가요. 나는 맞아. 분명히 이거 깨달았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어떻게 근원에서 통한다. 맞아요. 궁금하신 분들은 그때로 다시 돌아가서 맞습니다. 1화를 한번 자꾸 까먹어서 우리도 자꾸 다시 공부해야 돼요. 맞습니다. 아무튼 여기는 좀 빨리 지나가는 게 나을 것 같은 게 왜냐면 워낙 이후에 중요한 인물들이 많이 나와서 많죠. 네, 아무튼 뭐 밀레토스 학파에서는 탈레스, 아낙시만도로스 뭐 이런 아낙시메네스 뭐 이제 만물이 물이냐 뭐 불이냐 이런 거 따졌었고 공기냐 뭐 이렇게 맞습니다. 나오죠. 이제 피타고라스는 아까 이야기했고요. 근데 그 저쪽에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면 밀레토스 학파가 중요한 이유는 이제 탈레스가 최초로 이제 어떻게 보면 철학을 시작한 인물인데 자연주의 이것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연 안에서 자연의 원인을 찾았다. 그렇죠. 자연주의. 자연에 관심을 갖고 정말 우리가 그 생명학, 뭔가 우주학, 물리학 이런 것처럼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헤라클레이토스 학파가 나오는데 만물은 유전한다. 그러니까 만물은 자꾸 변화한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공부해 보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 주장이라는 게 느껴집니다. 이 만물이 변하냐 변하지 않냐 갖다가 몇천 년 동안 자꾸 싸우니까. 근데 헤라클레이토스는 먼저 치고 간 거죠. 만물은 변한다. 맞아. 중요한 그 우리가 익히 들었던 주장 중에 같은 냇물에 두 번 들어갈 수 없다. 냇물에 들어가는 사람도 변하고 냇물도 자꾸 흘러가니까 그 물 자체도 변하기 때문에 자꾸 이제 어쨌든 변화 자체를 강조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만물은 변하는데 만물을 유지하고 있는 법칙은 자연 법칙은 일정한 거죠. 이 사람이 주장하는 건.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로 이런 주장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엘레 학파는 이제 파르메니데스와 제논이 나오는데 이때 되게 힘들었었어요. 이 사람들은 되게 좀 논리적으로 좀 가긴 하는데 주장한 게 이 세계는 비현실적이다. 그렇죠. 세계 자체가 좀 허망한 거고 네. 이 사람들 주장하는 게 그 실제 있는 거는 그 법칙이다. 그렇죠. 이런 거 맞죠? 진정한 실제는 불변하고 그리고 영원하다, 항구한다라고 했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헤라클레이토스의 그 만물은 유전한다랑 정반대를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뭐 제논의 역설 이런 거 나오는데 이건 뭐 그냥 넘어가는 게 제논의 역설 저번에 그 뭐 거북이랑 저쪽에 네, 맞아요. 뭐 아킬레스랑 달리기 하는데 거북이를 절대 못 따라잡는다. 뭐 이런 식으로 역설을 자꾸 내놓죠. 맞습니다. 너무 재밌는 논리였어요. 그리고 이제 다원론적 학파가 나오는데 엠페도클레스 그리고 아낙사고라스 그리고 데모크리토스가 나옵니다. 중요한 인물들이죠. 네, 다 중요한 인물들이고 첫 시작을 열었으니까요. 이때 이제 뭐 다원론자들 이때 이제 그게 나오죠. 이제 원소에 대한 거 지금 현대 과학 원자에 대한 얘기도 맞습니다. 나오고 그 엠페도클레스가 입자들의 뿌리라고 부른 것들을 뭐 이야기했어요. 흙, 맞아. 공기, 그 불, 물 이런 걸 이야기했죠. 사원소죠. 최초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아낙사고라스는 뭐 원소들의 종자가 있다. 이게 정신이다. 그래서 뭐 그때 뭐 좀 인상 깊었던 말들이 있었어요. 네, 아무튼 이런 게 있고요. 그 데모크리토스는 최초의 원자를 이야기를 했었죠. 네. 아니 이걸 근데 재밌는 게 당시에 그냥 상상만으로 이걸 말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에 와서 뭐 현미경도 발달하고 다 발달했으니까 과학 이론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말할 수 있는데 그때 당시 진짜 순수하게 상상만으로 이걸 주장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것도 맞잖아요, 또. 그러니까요. 와 대단한 것 같아요,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후대 사람들이 정말 그런가? 자꾸 이제 의심을 하게 되고 실험을 하게 되고 그래서 과학이 또 발달하게 되고 맞습니다. 놀라운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분들이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이렇게 전체 판을 만들었고 이게 바로 이어서 이제 힐압 철학으로 또 그 저희가 말하는 이제 플라톤 시대 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이제 아테네 철학으로 넘어갑니다. 힐압의 처음에 소피스트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눴었죠.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프로타고라스가 좀 생각이 나네요. 네, 프로타고라스가 이제 그 말을 했었죠. 그 상대주의에서도 많이 주장을 했었었고, 한번 좀 다시 한번 되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 만물의 척도다. 그렇죠, 맞아. 인간이 만물의 기준이 된다. 맞습니다. 이게 가장 핵심 키워드.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 그래서 플라톤도 프로타고라스는 그나마 조금 괜찮은 소피스트였다. 뭐 이렇게 할 정도로 뭐 전체 주장이 좀 다양합니다. 맞아요. 근데 소피스트들은 도덕 문제에 대해서도 뭐 이야기도 많이 했고 정말 분야가 다양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분야가 많았고 이 아까 말했던 상대주의, 너도 맞고 나도 맞다라는 상대주의가 이렇게 정말 팽배해지기 시작하면서 그때 당시 아테네를 좀 처음에는 좋게 만들다가 뒤흔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요 소피스트가 등장한 게 중요한 게 소피스트 이전에는 물에 관심이 많았어요. 철학자들이 자연을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 과학적으로. 그래서 뭐 만물의 뭐 원자냐 뭐 물이냐 온소냐. 네. 소피스트부터는 인간 사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중요해요. 네. 왜냐면 그때 이제 아테네가 워낙 이제 경제적으로나 막 엄청 부흥했기 때문에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소피스트는 어떻게 보면 그때부터 이제 윤리학이나 그런 쪽에 관심이 많아진 거죠. 이거 정치학 핵심 짚어주셨습니다. 소피스트랑 이제부터 나오는 소크라테스까지는 인간의 중심을 잡았다. 다 인간 중심이에요. 인간 중심이에요. 휴머니즘이죠. 뭐. 그 패러다임이 바뀌는 것을 주목하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키워드가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러한 여러 가지 많은 촉발적 상황들을
통해서 위대한 한 철학자가 탄생하니 그게 바로 소크라테스입니다. 469년부터 399년 기원전에 태어난 사람이죠. 자, 소크라테스 이제 돌발 질문. 한마디로 소크라테스는 철학에서 왜 중요한 걸까요? 소크라테스 두 가지 대답이 나오는데 왜 이렇게 위대하게 어떻게 보면 철학자 중에 가장 위대하다고 생각이 거의 성인급이잖아요. 그렇죠. 왜 그렇게까지 이제 추앙을 받는 걸까요? 저는 일단 대답으로 말하고 싶은 거는 저 소크라테스가 윤리학자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이론이 아니라 행동으로 직접 보여준 사람이다. 그래서 조금 그게 또 플라톤한테 감명받지 않았을까 싶어서 그런 생각이 납니다. 다 4대 성인의 특징이 저번에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글을 하나도 남기지 않았고 행동으로 진짜 행동으로 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는 행동으로 그렇죠. 소크라테스는 그 독배를 마시고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제자들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렇죠. 예수님의 12제자도 다 이제 진짜 막 그 나중에 성경도 쓰고 이제 진짜 거의 투사가 됐잖아요. 그렇죠. 플라톤도 어떻게 보면은 소크라테스 안 죽었으면 그렇게까지 막 붕괴해서 그렇죠. 자기가 철학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맞아요. 예. 내 스승이 이렇게 억울하게 죽었어. 그러니까 이걸 자기가 이제 공부로 이 철학으로 이걸 또 이 스승의 억울함을 내가 증명하고 또 이걸 철학적으로 내가 체계를 세워야 돼. 그렇죠. 스승이 말했던 모든 걸 다 기억해서. 그래서 플라톤의 저술의 핵심적인 인물은 소크라테스잖아요. 그렇죠. 누가 소크라테스고 누가 플라톤인지 모를 정도로 그렇죠. 다 섞여 있잖아요. 그래서 저술에 대단한 것 같아요. 대단합니다. 이건 진짜 플라톤도 대단하지만 스승이 더 대단하다. 근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소크라테스 제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소크라테스인데 더 그걸 느끼게 되는 게 그 이론적으로 소크라테스보다 훌륭한 사람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이론적으로는. 이론적으로는 저희가 공부하다 보니까 많이 느껴요. 어떻게 이런 이론을 세웠을까 싶을 정도로 매력이 있는데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은 없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서 정말 대체 불가능한 사람인 것 같아요. 정말 매력이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제 자꾸 질문을 던지고 그렇죠. 그 자신의 본질에 대해서 네가 진짜 고민하는 게 진짜 맞냐 이렇게 계속 그렇죠. 질문을 어떻게 보면 여기 파리처럼 삼파술이라고 했었죠. 삼파술처럼 이제 한다고. 근데 그런 부분이 되게 매력적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나라면 솔직히 저는 이제 내가 소크라테스가 될 수 있을까? 아니면 윤님은 본인이 생각하기에 플라톤 같은 사람이세요? 아니면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이세요? 이거 저도 되게 재밌는 질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사람이 보통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분들처럼의 역량은 아니어도 굳이 따진다면 저는 소크라테스 쪽인 것 같아요. 조금 더 행동으로 먼저 좀 하자라는 주의이긴 해요. 남에게 모범을 보이고 어떻게든 사람을 이제 좀 이렇게 분발시키는 뭔가 열정을 이렇게 끌어오르게 하는 그렇죠. 돌플님은 혹시? 저는 솔직히 이제 제가 말도 좀 어눌하고 저는 이제 플라톤처럼 정리를 하는 스승이 저기 위에 있으면 그 스승의 그 행적들을 기록해서 역사에 남기는 그런 사람이지 않을까? 너무 중요하죠. 사실 소크라테스가 두 역할이 다 중요하죠. 플라톤 덕분인가요? 둘 다 필요해요. 맞아요. 역사에. 맞습니다. 플라톤이 없으면 소크라테스도 몰랐을 거예요. 맞습니다. 사람들이. 맞습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정말 많이 회자가 되는 인물이고요. 마지막에 이런 글자가 딱 나오면서 끝납니다. 음미되지 않는 인생은 살 보람이 없다. 그렇죠. 딱 정말 소크라테스다운 말 같아요. 그러다가 이 소크라테스라는 거대한 별이 아주 또 거대한 별을 넘어서 정말 거성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한 거성을 낳았으니 그게 바로 플라톤이죠. 맞습니다. 기원전 427부터 347년까지 살았는데 저는 진짜 플라톤에 대해서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은 게 전 공부를 다 하면서도 이 양반은 진짜 대단하다 싶은 게 많은 것 같아요. 공부를 다 하다 보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는 저희가 진짜 매력 있는 철학자들을 다 훑어봤잖아요. 맞아요. 정말 다 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뭐 S급 철학자는 다 본 거죠. 다 했죠. 현대 철학자 빼고. 맞죠. 근데 뭐 현대 철학자는 그나마 저희가 또 정보가 또 있으니까 일단 안다라고 간주했을 때 이렇게 철학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세 가지 영역이 보통 형이상학과 인식론과 윤리학이잖아요. 이 세 가지를 다 다룬 사람은 정말 드물다. 세 가지도 다 탑급으로 그냥 그러니까요. 다 찍어놨죠 이미. 이거 정말 대단하다 생각이 공부를 하면서 더 느껴요. 처음에 그냥 플라톤이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와 대단한 거구나. 실제로도 정말 대단한 거구나. 이게 저희가 저는 개인적으로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저희가 그때 공부했을 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매력을 못 느꼈어요. 그냥 플라톤 뭐 대단하고 딱 내가 느끼는 만큼 대단하네 이랬는데 지나와 보니까 왜 플라톤이 이 정도의 각광을 받는지 체감을 한 것 같아요. 아니 진짜 거의 모든 철학자들이 다 플라톤의 그 이데아라든지 이런 개념들 다 가져와서 언급하잖아요. 맞아요.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는 사람인 거예요. 맞습니다. 이 사람은. 맞습니다. 거의 이제 별이 아니라 태양급이지. 태양급이죠. 햇빛이 내릴 때는데 거성이에요. 네, 그 햇빛의 양분을 받고 자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철학자들이. 진짜. 그래서 그 철학 교수 이태수 교수님이 했었던 말이 가장 공감 가는 게 플라톤을 딱 한마디로 정의하기를 플라톤은 바둑을 만든 사람이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바둑의 룰을 만든 사람이지 바둑을 제일 잘하는 사람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바둑을 만든 사람이 뭐 이세돌 씨보다 잘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죠. 모르죠. 뭐 후대에 가서 더 잘하는 사람 그렇죠. 막 엄청난 테크닉들이 나올 겁니다. 하지만 이 바둑의 기원을 만든 사람은 플라톤이다. 어떻게 보면 철학이네 바둑이. 그렇죠. 철학 이제 이 용어가 철학인 거죠. 그러니까 철학판 자체를 만들어 버리네. 그렇죠. 그러니까 플라톤보다 좋은 이론을 가진 사람은 당연히 이후에 후대에 나오지만 있겠죠. 플라톤처럼 철학을 아예 만들어 버린 사람은 절대 없을 거다. 여러분 이게 진짜 대단한 게 여러분이 심리학이 없던 시절에 심리학을 만들 수 있겠어요. 근데 맞아요. 심리학을 어떻게 제가 알기로는 프로이트가 그쵸. 만들었죠. 그 무의식이라고 발견했잖아요. 그쵸. 있는 걸. 네. 이건 대단한 거거든요. 역사적으로도. 맞습니다. 어떤 학문을 여러분이 과학을 갑자기 내가 막 책에 세워서 다 만들었어. 과학 체계를. 이건 대단한 철학 자체를 이렇게 판을 물론 그 이전에도 우리가 봤던 그런 철학자들이 있지만 플라톤처럼 이렇게 막 세세하게 진짜 이렇게 디테일하게 이렇게 많은 저서를 남기진 않았었어요. 대단해요. 근데 정말. 이건 플라톤이 없었으면 진짜 철학이 이만큼까지 발전 못했겠죠. 그니까요. 항상 그 철학 전문가들이 하는 말이 플라톤 하는 게 진짜 플라톤은 다 건드렸어요. 정치도 건드렸죠. 윤리학도 건드렸고요. 우주학도 건드렸었고 인식론도 건드렸었고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한 사람이 플라톤 전력도 다 잡으면 진짜 많거든요. 그걸 혼자 다 쓸 수가 있나? 그러니까 아마 가능할까요? 아카데미아에서 같이 저술을 했다고 하긴 했었어요. 저희가 봤을 때는 그래서 예전에 사도 바울 얘기도 했었잖아요. 사도 바울의 제자나 아니면 사도 바울을 존경하는 사람이 책을 써놓고서 바울의 이름을 냈대요. 예전에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았대요. 호메로스도 그랬다는 이야기도 많고요. 플라톤이 안 썼어도 플라톤의 제자들이 되게 많았을 거 아니에요. 뛰어난 사람들 제자들이 다 쓰고 이건 플라톤의 이름으로 낸 거예요. 그냥 분명히 그럴 수도 있을 그랬을 거예요. 것 같아요. 고대에는. 근데 정말 저희가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할 만큼 어마어마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좀 빨리 말씀드리면 저는 이데아라는 이원론 사상이 정말 대단하다 싶은 게 이데가 이렇게까지 중요할지 몰랐어요. 네, 맞아요. 근데 이게 생각해보면 인간한테 이분법 사고방식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흑백, 남녀 이런 식으로 절대 그걸 못 벗어납니다. 왜냐면 또 놀란 게 제 아는 지인 중에 아주 유명한 대학교의 컴공과인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랑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은 다른 공부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친구 이렇게 작업하는 걸 보다 보면 막 코딩을 하는데 못 알아봐요. 정말 그 영화에서 보던 것처럼 그 화면 아시죠? 막 숫자 쓰고 막 그거 알아요. 화면에 막 바뀌고 이런 거. 근데 제가 그 친구한테 너무 궁금해서 이건 어떤 원리야라고 하니까 정말 대단한 말을 하나 해주는 게 무조건 이런 AI는 이진법이에요. 들었어요. 0과 1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효율적인 거예요. 0과 1을 맞출 수 있는 계산법이 제일 쉽지 십진법은 되게 비효율적인 겁니다. 10가지의 확률을 걸러야 되는 거랑 쉽게 생각하면은 저희 수학에 통분과 약분이란 게 있어요. 만약에 10분의 5잖아요. 그럼 이거를 10분의 5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2분의 1로 이렇게 약분했죠. 약분은 쉽게 하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시대에 따라가고 있는 AI라는 것도 약분, 즉 이진법을 하는데 이 말을 왜 하냐? 어느 날 갑자기 뇌리에 스친 것처럼 플라톤 이데아가 이것도 이분법이고 이진법인데 생각해보면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요. 이게 저의 그냥 문학적 표현이지만 AI도 플라톤의 결을 따라가는 걸 수도 있겠다. 이진법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건 이런 사고 방식을 확립을 했다는 거. 이게 누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 아주 매력 있게 확립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이 아이디어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디어와 아이템이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진짜 그 이데아라는 게 이 사물들의 실제 그 존재가 저 어딘가 있다 저 하늘에 그게 이데아인데 그렇죠. 이게 이분법이잖아요, 진짜. 이데아 아니면 이 이데아의 모방들, 모방물들이 있을 뿐이다. 근데 요 아이디어를 갖고 후대 철학자들이 엄청 막 고민을 많이 한단 말이죠. 맞습니다. 변형하거나. 맞습니다. 아, 그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제 스승도 인간은 원래 이분법이 뭐 나쁘다, 뭐 이분법의 뭐 단점 이렇게 얘기 많이 하지만 인간의 사고 구조 자체가 이분법일 수밖에 없다. 어쩔 수 없죠. 동양도 그렇잖아요. 동양도 유, 무, 그렇죠. 흑, 백 다 철저하게 정확하게 나눠진단 말이에요. 맞아요. 물론 그 중간에도 수없이 많이 있지만 이게 깔끔하게 나눠지는 거. 저도 이분법적 사고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죠. 탄생과 죽음이 존재하는 한 이분법 자체예요. 그래요. 어떻게 보면 삶은 이분법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모든 게 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도 아무튼 엄청난 아이디어와 아이템을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좋은 기획자예요. 생각해보면. 진짜 철학자들은 그 발상의 전환, 코페르니쿠스적 전환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거기서부터 자기의 이론을 체계화시키잖아요. 완전 패러다임을 바꿔버립니다. 저도 그래서 하나 좀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이전 사람들이 잘 생각하지 못했던 걸 약간 삐뚤어가지고 자기 철학을 만들어 볼까?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정말 핵심 아닐까요? 그러니까요. 그게 저희만의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될 방향이라고 전 느낍니다. 그러니까요. 누구나 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게 전환이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는 콜럼버스의 달걀도 그렇잖아요. 콜럼버스가 그냥 달걀을 세워보세요 했는데 사람들이 못 세우니까 달걀을 꿰트려서 세우잖아요.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건데 내가 먼저 시작한 거죠. 맞아요. 그런 경우들이 대부분 저희 인간사를 바꾸죠. 맞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그런 좀 생각의 전환 그런 게 필요한 시대 같기도 해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플라톤에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로 넘어올 건데요. 플라톤하고 좀 차이점이 플라톤 근데 요것도 재밌지 않나요? 저는 저번에 그 세 가지로 나눴던 거 뭐 지혜, 용기, 절제 뭐 나누고 근데 뭐 머리, 가슴, 배 나누고 막 이렇게 전사랑 그 뭐 딱 나누잖아요. 세 가지씩.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것도 삼원론인가? 이거 대단한 게 이게 분명히 저는 생각하는 게 이게 재밌어요. 아리스토텔레스의 그러니까 범주의 아이디어를 또 줬을 거고 아리스토텔레스의 범주가 또 칸트의 범주로 가요. 칸트의 12범주 발전하는 거네요. 그러니까요. 이 최초 아이디어 낸 사람들은 대단한 거죠, 진짜. 근데 철학은 확실히 어떻게 보면 되게 복잡하고 다양한 거를 단순화시키는 것 같아요. 개념화시킨다는 건 이렇게 이제 깔끔하게 정리하면 되게 뭐 사람들이 딱 봤을 때 직관적으로 와닿으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플라톤은 관념론자입니다. 그 관념론자예요. 근데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또 이제 자연주의적으로 또 자연 철학자로 또 돌아오기 때문에 둘의 좀 사고 방식이 좀 다른 측면, 그 개념이 좀 다른 측면이 있어서 스승을 또 비판하면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나왔죠.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할 것도 없이 이분도 대단합니다. 진짜 대단한 사람이고. 대단하죠. 네, 이분은 이제 플라톤의 아카데미아에서 같이 함께 있다가 이제 플라톤과 나중에 좀 갈라서요. 그래서 리케이온이라는 자신의 또 학단을 만들었는데 이 사람이 건드렸던 학문들의 영역이 물리학, 천문학, 해부학, 생리학, 형이상학, 논리학, 윤리학, 정치학, 수사학, 예술론, 심리학, 박물학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다 다뤘다고 보면 돼요. 지금 당시에 다룰 수 있는 모든 학문을 다 다룬 거예요, 그냥.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진짜. 플라톤은 되게 이상주의적으로 열망이 불탔던 사람이고 아리스토텔레스는 현실주의적으로 분석에 일관한 사람이다. 맞습니다. 이런 문장도 있어요. 이상주의자와 또 현실주의자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죠.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전 개인적으로 이 사람은 그 여기서 나오기를 동물학자라고 이야기를 한 게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으로 표현하면 생물학자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생물에 관심이 많았었고, 그 핵심만 기억을 더듬어 보면 이제 이데아라는 걸로 플라톤의 관념으로 봤을 때는 이 앞에 있는 사물이 실제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이데아의 그냥 모방물인 거죠. 실제가 아니에요. 실제 존재가.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이거에 대해서 적극 반대를 하죠. 여기 지금 너네가 보고 있는 이 한 사람과 뭐 한 돼지와 뭐
뭐 고양이와 이 모든 사물들은 실제 하는 거다. 맞아. 실제 존재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형상 진료 그렇죠. 네. 형상 진료 작용 목적 해가지고 사원인 설을 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앞에 있는 것도 형상이 있고 우리가 전에 피카츄 얘기했던 게 네, 맞아요. 피카츄 그 플라톤 같은 경우에는 피카츄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데아 그 형상만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형상에 진료를 플러스 해버리면은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적이 되는 거죠. 그렇죠. 실제 정말 그 물질이 되는 거죠. 물질이. 근데 그거는 실제 한다. 그렇죠. 실제 한다. 근데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유산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사람은 목적론이라는 걸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물에는 목적이 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뭐 잠세테니, 현세테니 이런 이야기 했었죠. 네. 바오밥 나무 막 무슨 그런 게 있는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게 이후에 굉장히 많은 종교에도 그렇고 철학에도 영향을 주는데 그 플라톤의 이데아에서는 목적론을 제시하진 않았던 것 같은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예를 들어 강아지가 이 한 사람이 혹은 이 식물이 각각 태어난 목적이 있다. 그래서 이 목적대로 사는 거다라고 하면서 목적론을 제시해요. 근데 이러면 문제점이 뭐냐? 약간 차별 같은 게 생기는 거죠. 각 등급이 생겨버려요. 그래서 그것을 유산을 좀 만들었다. 저는 그게 좀 핵심으로 보입니다. 저는 그 플라톤도 그렇고 이 그리스 철학자들이 다 등급을 나누는 또 그런 경향성이 있어요. 맞아요. 또 뭐 플라톤 경우는 이데아가 가장 좋은 거잖아요. 위대한 거고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진짜 그 가장 좀 어떤 상위의 등급을 두고 맞아요. 이런 식으로 그게 좀 못마땅했다. 맞습니다. 둘이 아무튼 굉장히 뭐 치고받고 아주 재밌게 와 벌써 36분을 했네요. 아 진짜 좀 빨리 가겠네. 빨리 가야겠는데. 아니 우리가 너무 디테일하게 가다 보니까. 맞습니다. 뒤에 자신이 없다. 아니 하나씩 얘기하다 보면 할 말이 끝이 없어요 우리가. 빨리 가죠 그러면. 일단 헬레니즘 나오는데 여기선 그 아우구스티누스와 뭐 여러 가지 이때 이게 시대가 바뀐다. 아니 헬레니즘은 4개 학파가 있어요. 우리가 요거 목차 보면서 얘기할까요? 목차? 차라리 목차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게 구체적으로 들어가니까 할 말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맞아요. 아니, 생각나는 만큼만 얘기하죠 그냥. 좋습니다. 생각 안 나면 얘기하지 말고. 헬레니즘에서는 3장. 네, 그 퀴렌의 에피쿠로스 학파, 그리고 이제 스토아 학파, 그리고 회의주의 학파, 신플라톤. 그다음 신플라톤 학파. 에피쿠로스가 뭘 강조했었죠? 쾌락? 예, 에피쿠로스가 쾌락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쾌락은 막 방종한 쾌락이 아니라 맞아. 절제를 강조한 쾌락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좀 행복이요. 행복이었구나. 그렇죠. 그다음에 스토아학파는 이 사람들이 의무를 강조했던 것 같아요. 그 스토아학파 그 견원주의 퀴니코스. 네, 디오게니스가 이름도 기억이 안 나네. 워낙 옛날이네요. 의무 맞죠? 그 만화 주인공처럼 그때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랬던 것 같아요. 너의 의무를 다하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것 같아요. 스토아파는. 맞습니다. 그리고 회의주의 학파도 회의주의는 그냥 무조건 의심하는 거죠. 질문을 던지고 끊임없이 그냥 의심하고. 그리고 이제 신플라톤 학파에는 이제 플로티노스. 이 사람 일자. 그러니까 정말 플라톤의 사고를 새롭게 이렇게 한 건데 중요한 건 일원론적인 사고 방식을 나중에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태양 같은 비유를 하잖아요. 하나 이제 빛의 근원이 있는데 거기서 모든 게 유출된다. 신에서.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바로 이제 2부 기독교 세계로 넘어가면 이 신플라톤의 영향을 많이 받아버려요. 그래서 그런 이론들을 확립하는데 제 4장을 봐보면 이제 기독교의 형성기라고 나와서 예수와 기독교와의 관계.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이 시대적 흐름을 보면 히랍과 그 그리스 아테네 시대였다가 근데 그리스가 이제 로마한테 먹혀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4개 학파가 나오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근데 로마가 또 그리스도교 기독교를 받아들인 거죠. 그렇죠. 근데 기독교한테 어떻게 보면 다 먹힌 거잖아요. 그렇죠. 문화적 잠식을 당한 거죠. 중세는 완전히 기독교판이 됐잖아요. 기독교판이 됐죠. 기독교를 어떻게든 그 철학이 옹호하는 기독교의 종이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막 근데 중세가 좀 어떻게 보면 지루하게 됐었어요. 저 너무 힘들었어요. 이걸 어떻게든 옹호하려고 사람들이 너무 논리적으로 어쨌든 맞습니다. 막 말을 만들잖아요, 막. 사실 저는 솔직히 기억나는 게 없고 그냥 인물 정도만. 윤님이 힘들었던 것도 기억나잖아요. 아우구스티누스랑 그냥 뭐 제가 거의 일방적으로 설명을 많이 했었어요. 스콜라 철학 나오면서 이제 아퀴나스 나오는데 두 사람이죠. 그 성 아우구스티누스랑 토마스 아퀴나스가 두 거성이죠. 대표적 인물들이었는데
그냥 저는 뭐 딱히 첨언할 말은 없습니다. 스콜라 철학도 나오고. 네. 근데 이것도 중요하긴 해요. 중요하긴 한데 뭐 막 논증을 하잖아요. 논쟁을 맞아요. 하고. 스콜라는 약간 최초의 학교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최초의 대학교. 대학교도 이때 만들어졌죠. 네. 아우구스티누스와 아퀴나스의 차이점 혹시 아시나요? 제가 근데 기억나기는 아우구스티누스는 플라톤적이었고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 적이었다. 네, 맞아요. 둘의 영향을 아리스토텔레스가 거의 이제 묻혔다가 그 원서도 그 원본도 발견이 안 되다가 갑자기 이제 몇천 년이 흘러서 발견이 되잖아요. 맞아요. 그랬던 기억이 나고. 맞습니다. 근데 두 분이 이제 특징은 이제 기독교를 옹호하기 위해서 자기만의 그 신학 굉장한 논증을 전개를 하죠. 신학을. 네,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억이 나고. 그다음에 중세 후기에 둔스 스코투스나 오컴. 오컴의 면도날. 네, 면도날. 그래서 아퀴나스를 그냥 신랄하게 비판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중세가 그냥 몰락했다. 드디어 그래서 근대 철학이 나옵니다. 근데 근대 철학은 말 그대로 르네상스와 그리고 과학의 발전과 종교개혁.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이렇게 포탄이 터져버린 거죠. 근데 그 중에서 또 가장 중요했었던 인물, 그러니까 거기다 이렇게 발화점을 넣었던 게 갈릴레이였어요. 왜냐하면 이 이후에 철학자들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제 중세가 몰락하고 이게 근대가 르네상스가 찾아온 이유가 뭐죠? 중세가 몰락하고 근대가 갑자기 이제 르네상스 터지고 종교개혁에 근대과학이 발달한단 말이에요. 이건 역사적 해석으로 봐야 되는데 철학서에서는 안 나오고 보통 추중하기로는 이탈리아 상인들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상인이요? 이탈리아 그때 피렌체랑 그쪽 지역에서는 큰 터치가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상인들이 상업이 활달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역도 자주 하게 되고 무역. 이제 좀 자본이 돌기 시작하면서 돈이 돌고 실리를 택하게 되고 그러면서 과학이 발전하고 다 맞물려 있는 거네요. 이게. 그래서 갈릴레이도 이탈리아 사람이고 그때 당시에 르네상스의 부흥기가 바로 여기였었죠. 혹시 이 부흥기를 보니까 갑자기 그리스 우리 힐랍 시대 때 요때도 이제 소크라테스 등장하고 플라톤 나올 때도 엄청난 문화적인 부흥을 할 때잖아요. 그렇죠. 철학도 이렇게 문화적 부흥기에 많이 발전을 하나 봐요. 저는 무조건 이것도 역시 저도 2부에서 또 하고 싶은 말이 엄청 있어요. 좀 이따가 다 연관되어 있다고 진짜 확신합니다. 진짜. 그래서 1900년대 그 초반에도 전쟁이 물론 나긴 했지만 그때도 문화적으로 엄청 이제 부흥을 해서 철학이 그렇게 발전할 수 있었나 싶기도 하고. 맞아요. 철학은 그 시대와 같이 가는 것 같이 같아요. 갈 수밖에 없죠. 철학자들도 뭐 사람이니까. 르네상스의 포인트가 그러면 르네상스의 포인트. 저는 제가 정리했던 거는 이때 많이 이제 개혁이 나오고 했는데 주체성이 발달했다. 다시 인간으로 돌아왔어요. 원래 신이 막 이렇게 철학의 되게 중요 주제고 그랬는데 이제 인간이 이제 딱 다시. 그렇죠. 근데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중세가 거의 한 1000년 갔잖아요. 엄청 길었죠. 1000년 만에 다시 인간화를 회복한 거예요. 중세는 거의 암흑시대라고 불렀을 정도로니까요. 그래서 신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보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지의 그런 어떻게 환상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철학으로 하려고 그랬으니 맞아요. 이게 안 맞잖아요. 이게 서로. 맞아요. 솔직히 철학은 과학하고 처음에도 말했지만 과학하고 맞게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저희가 첫 번째로 배웠던 건 르네 데카르트. 이때부터 이제 중요하죠. 진짜 좀 웅장한 맛을 갖고 했었던 것 같아요. 데카르트도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더 느껴요. 맞아요. 그 유명한 코기토 에르고즘이라고 해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대명제를 이야기했었었죠. 근데 생각나는 핵심만 말하면 결과적으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존재하는 걸 증명해야 되는데 어떻게 증명해야 될까? 일단 첫 번째로 그래서 내가 존재한다는 걸 증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수학을 2 더하기 3은 6이라고 실수할 수도 있고 이것과 이것은 뭐다라는 걸 오류할 수도 있는데 근데 내가 의심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사실 원래 텍스트는 나는 의심한다가 맞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의심한다. 그러니까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고 명제를 박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의심하는 나는 어쨌든 있는 거야. 의심하는 내가 없다고 할 수는 없어. 그게 그렇죠. 되게 중요한 출발점이었던 거죠. 이게 확실성으로 가는 단계라는 저희가 그 챕터에서 배웠었던 거였고, 근데 그러다가 결과적으로 이제 막 본유관념이란 걸 또 꺼냈었죠. 그러니까 본래 우리가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그 관념을 가지고 있다. 맞아. 그러니까 사람마다 경험을 해가면서 아는 게 아니고 원래 그냥 내 데이터에 있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 주관성이 아니라 객관성인 거죠. 그 본유관념이 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갔을 때 이 본유관념을 증명하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이 데이터가 있으려면 창작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신이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데카르트도 신을 버리지를 못했어. 그렇죠.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철학자들도 신을 자꾸 끌어오잖아요. 그렇죠. 좀 말이 막히려고 그러면 신이 쓰는 거라서. 맞아요. 이게 참 어떻게 보면 한계이기도 하고. 맞습니다. 참 그래요.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저희가 너무나 즐겁게 정말 영감받았던 스피노자. 정말 좋았어요. 바르흐 스피노자였었어요. 거의 3시간 반 동안 했던 것 같은데. 전 아직도 이분한테 많이 영향받은 것 같아요. 나중에 진짜 그 에티카 저는 지금도 읽고 싶어요. 스피노자 이론은 지금 다 외워진 상태예요. 대단하네요. 근데 아펙투스 이야기했었죠. 정말 다 아직도 쓰기 때문에. 스피노자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게. 이제 스피노자를 보통 표현하기로는 뭐 범신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 핵심만 말하면 스피노자는 온 우주가 신이다. 그러니까 너도 신이고 나도 신이고 모두가 신이다. 그러니까 우주가 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사람이었었죠. 그리고 이제 스피노자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우리가 실체가 있고 뭐 자연이 있고 신이 있고 이런 것들을 모두 증명을 했었어요. 근데 사실 이건 저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고, 실체 속성 양태라는 게 또 나왔었었죠. 그래서 뭐 양태는 뭐고 실체는 뭐고 이런 것들. 근데 이거는 뭐 또 사실 그냥 이론적인 거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은 안 들고요. 근데 저는 이 사람한테 가장 이제 크게 뭐 공감 갔었던 게 아까 이야기했었던 뭐 아펙투스 이런 것도 있었고, 내가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이 환경만큼 어떻게 살아가는가. 뭐 수동적 아펙투스니 능동적 아펙투스니. 그런 거 나왔었어요. 네, 그런 것들도 많이 있었고. 이 사람은 그냥 정말 있는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면 되게 정말 좋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진짜 우리가 되새겨볼 만한 그 문장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맞습니다. 진짜 많았었던 것 같아요. 하나하나 너무 많아서 좀 설명하기가 많을 것 같아요. 다음에 한번 좀 하나만 하자면 그 챕터가 있는데 고요한 행복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내가 생각하는 그 이론들을 잘 정리해서 우리가 살다 보면은 고요해진다. 그러니까 미동이 없어진다. 그게 진정한 행복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되게 튀는 사람이에요. 재밌어요. 맞아요. 그다음에 라이프니츠가 나오는데 라이프니츠는 좀 상대적으로 가볍게 하고 넘어갔었죠. 맞습니다. 이 사람도 되게 독특한, 되게 재밌잖아요. 사실 깊게 들어가면 라이프니츠도 중요하다 하긴 하더라고요. 중요한 인물이더라고요. 근데 램프레이트는 사실 깊게 다루진 않았기 때문에 그냥 저희가 핵심만 다뤘었습니다. 그 기억나는 예시가 그 오케스트라를 연주하는데 서로 이제 신이 서로 이제 악보를 다 나눠주고 서로를 볼 수 없는 상태에서 오케스트라 연주하는데 하나의 이제 절묘하게 조화가 맞는 거죠. 그런 식으로. 맞습니다. 각자의 관념 안에 있다. 나중에 한번 봐보죠 한번. 그 다음에 이제 제 10장 이제 17세기 영국 철학으로 또 넘어와요. 영국 철학도 이게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이때도 베이컨, 홉스, 뉴턴, 로크. 저희가 그때 4대 우상, 뭐 동굴의 우상. 베이컨 너무 재밌지 않나요? 재밌었어요. 우상 너무 재밌는. 막 종족의 우상 그때 기억납니다. 지금도 그냥 바로 써먹을 수 있을 정도로 맞아요. 이런 우상들은. 그리고 전 홉스랑 로크도 되게 재밌었는데 홉스 같은 경우에가 이제 정치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어가지고 진짜 그렇죠. 네, 군주제에 대한 그 저희가 국민론과 리바이어던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었죠. 이분들이 민주주의에 어떻게 보면 되게 공헌을 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정치. 그때도 이야기했지만 현대 사회에서 지금 홉스의 정신을 조금은 약간 인용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홉스는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을 가장 경계했던 인물이었죠. 그러니까 원시 부족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런 거는 매우 혼란의 상태요. 그 가장 정말 무질서한 상태다. 이 홉스가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얘기했던 사람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독재자여도 좋으니 강한 군주가 질서를 확립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라고 해서 아까 말했던 리바이어던 자체가 이제 군주제에 관련된 내용이었었죠. 맞아. 그리고 이제 뭐 이 사람은 호비즘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뭐 여러 가지가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뉴턴이 나옵니다. 과학자 그 뉴턴 맞아요. 뉴턴은 이제 물리학에서 중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시대적 패러다임 때문에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로크가 나오는데 로크 중요하죠. 경험주의의 아버지죠. 네. 로크 혹시 어떤 거 좀 생각나는 게? 갑자기 로크는 저는 민주주의 아버지라 봤어요. 맞아요. 그 로크가 이제 시민 정부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꺼냈었어요. 네. 그리고 이 사람이 또 삼권 분립도 주장하지 않나요? 이제 삼권 분립이라고 말은 하지 않았으나 삼권 분립의 기초를 굉장히 세게 주장을. 그러니까요.
깜짝 놀랐어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몽키스페뉴라는 사람이 삼권 분립이라는 걸 지칭했는데 이후에 근데 로크한테 영향을 받았다고 말을 하죠. 그런 것 같아요. 맞습니다. 로크는 이제 시민정부 하다가 이제 인간 오성론이란 걸 만들죠. 여기서부터 이제 인간이 어디까지 우리가 언더스탠딩 그러니까 이해할 수 있고 인식할 수 있냐를 추종하는데 이게 이 사람한테 굉장히 힘든 과정이었었어요. 진짜 힘들었던 것 같아요. 결론부터 말하자면은 인간은 아무것도 알 수가 없다. 이렇게 그 결론을 짓게 됩니다. 왜냐면 이제 이런 데카르트랑 차이가 생겨버려요. 아까 데카르트는 태어나자마자 우리는 데이터를 갖고 있다. 이 데이터를 그냥 불러오기를 할 뿐이다. 약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게임으로 따지면. 범주 같은 거. 그렇죠. 근데 로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모든 세상은 무예요. 따지면. 그래서 그때 타블라라사 이야기했었죠. 그러니까 백지 상태로 인간이 태어나는데 경험한 것만 내가 알고 있다. 그렇죠. 경험하는 것만 실제고 경험하는 것 그러니까 주관성이 중요해져요. 근데 여러분들 당연한 거지만 이러다 보면은 주관성과 주관성이 맞물려서 오류가 발생합니다. 아니 나도 주관적인 경험을 갖고 있고 그렇죠. 쟤도 주관적이면 객관적인 게 없잖아요. 그렇죠. 누가 객관성을 보증할 거야? 그렇죠. 이러면서 이제 혼란이 오기 시작하고 큰일 났다. 아무것도 알 수 없다. 이렇게 좀 포기해버려요. 맞아요. 이 과정 속에서 뭐 제1성질과 제2성질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뭐 논증하는데 너무 디테일하니까 한 이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8세기 영국 철학 가면서 버클리, 휴움 가면서 더 심해지잖아요. 더 심해지죠. 그 혼란이. 네. 버클리는 좀 종교적인 입장을 또 꺼내면서 버클리 맞다. 그게 이제 모든 세계는 다 관념인데 네. 우린들 신의 관념 안에 있다 이런 주장하는 사람이죠. 모든 것은 다 실제 하는 건 맞는데 그 관념이다 이렇게. 이걸 그러니까 주관성을 피하기 위해서 신의 관념이 이 모든 걸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붙들고 있는데 그 신의 관념 안에 있는 우리는 객관적인 걸 신의 관념은 객관적이니까. 그렇죠. 이런 식으로 주장했고 휴움이 더 중요하죠 사실. 휴움 되게 막 회의적으로 가지 않나. 맞습니다. 휴움은 로크한테도 영향을 받았었고. 휴움도 되게 극단주의자로 나오는데 그때 인상과 관념을 구분을 해요. 근데 중요한 건 인상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어떤 개념이냐면 우리가 누구나 인간은 예를 들어 앞에 있는 뭐 자동차를 봤어요. 그럼 이걸 자동차라는 관념이 들어와요. 그리고 그걸 그 모습을 눈을 감고 떠올렸을 때 그 인상이 남잖아요. 자동차에 대한 인상. 그렇죠? 그 다음에 내가 예를 들어서 그 독수리의 날개를 봤어. 독수리를 봤어요. 그럼 이 관념이 또 떠올랐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인상을 떠올렸을 때도 독수리의 모양이 나올 거예요. 자, 이 말을 왜 했냐면 휴메의 입장, 그 핵심만 말하면 휴는 인상이 더 정확하다라고 하고 인상을 더 높게 봤는데 인상주의라고 했거든요. 인상에서는 아까 자동차와 독수리의 날개를 눈을 감고 상상을 하면 결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상이 더 높은 차원의 것이다. 관념적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면서 이야기를 했었죠. 어쨌든 이 사람도 경험주의였는데 결론적으로 가면 아무것도 우리는 실제를 알 수 없다. 또 결국엔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 입장에서도. 그래서 막 저희 막 논증했었던 게 있는데 되게 막 복잡했었어요. 어려웠어요. 근데 이 사람을 왜 저희가 지금 이렇게 주구장창 설명을 했냐면 이 흐름대로 사실 디테일을 좀 빼고 러프하게 가면 데카르트 로크인데 이 흐름대로 가야만 그 다음에 거대한 진짜 산맥을 만나요. 칸트를. 진짜 칸트가 드디어 등장하죠. 왜 칸트가 이 휴한테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했거든요. 그래요? 네, 이 책에선 그렇게 안 나오지만 휴한테 그 유명한 말을 합니다. 휴의 그 글을 보고 독단의 잠에서 빠져나왔다. 독단의 잠에서 깨어나왔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칸트가 나오고 그 전에 루소도 나오고 가죠. 칸트 우리 2주 동안 했잖아요. 2주 동안. 최초로. 그때 뭐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2주 동안 했지만 우리한테는 진짜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저는 제 주변에 말하기를 칸트 증후군이라고 제가 그때 몸살 걸렸거든요. 진짜 그랬어요. 진짜 칸트 때문에 그랬어요. 정말로 하루 종일 진짜 얼마나 골머리를 앓았으면 이거 고민하느라고. 제가 진짜 아직도 몇십 장의 기록들이 있습니다. 정말 진짜 공부 열심히 하셨거든요. 정말 그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맞아요. 칸트 어떠셨나요? 저도 이게 어떻게 보면 스피노자 이후로 진짜 너무 좋았어요. 너무 매력 있었어요. 왜 사람이 칸트 하나. 대박이었어요 진짜. 상대적으로 헤겔은 좀 시시했고 여기 나온 바에 의하면
좀 니체도 여기는 좀 대충 써놨기 때문에 맞습니다. 칸트가 최고였죠. 뭐 칸트의 핵심만 말하면 이제 예. 그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고 해서 아예 그냥 저희의 사고방식을 뒤집어 버렸었죠. 어떻게 전환? 그 예를 들어 사과가 있으면 이제 보통 그 전의 사고방식들은 네. 우리 둘 다 실제 하긴 하는데 여기서 이걸 바라보는 이제 사과를 바라보는 것 자체에 오류가 없다 이렇게 가정을 했었어요. 근데 그 칸트는 우리가 바라보는 것 자체를 좀 바꿔 생각해야 된다. 내가 바라보는 것 자체가 이미 실제를 다르게 볼 수도 있다라고 해서 우리의 인식 전환을 해야 된다라고 했었었죠. 그 저번에 돌풀님이 예시해줬던 거 되게 좋았는데 여기서 이렇게 맴도는 거랑 그게 저쪽에 원래 그 옛날 사람들은 지구가 우주의 중심에 있고 네. 태양이 그 지구를 뺑뺑 돌고 있다. 천동설. 네, 천동설인데 지동설로 바뀌었잖아요. 그쵸. 원래는 태양이 우주는 아니지만 뭐 태양계의 중심에 있고 지구가 뺑뺑 돌고 있다. 맞아요. 근데 그게 이제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물체가 사물이 이 중심에 있고 그 사물의 주위를 우리의 시선이 우리가 관찰하는 거죠, 이거를. 정확해요. 네. 사물은 어쨌든 안 변하고 있는 거예요. 네. 사물을 어떻게든 내가 관찰하려고 막 애를 쓰는 거죠. 막 모든 철학자들이. 그렇죠. 그러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다. 그럼 사물이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사물이 내가 그 중심에 있고 사물이 내 주위를 도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나의 그 관찰하는 내가 되게 중요해지는데 어떻게 보면 그 관찰하는 그 과정이 있잖아요. 우리가 전에 봤던 그 사고의 범주들이 이렇게 막 순차적으로 막 이렇게 보여지는 거 과학적으로 저번에 설명해 주셨던 거 맞아요. 관찰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 한번 얘기해 주시면 핵심만 말해요. 너무 재밌더라고 예. 아직도 너무 기억이 남아서 그러니까 이제 순수 이성 비판이었었죠. 인간의 이성으로 어디까지 알 수 있냐 이런 건데 결론적으로 이 한 사과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과는 인간이라는 호모사피엔스가 볼 때와 강아지가 볼 때와 박쥐와 그리고 뭐 전기뱀장어가 볼 때랑 다 다를 거예요. 다르겠죠, 당연히. 왜냐? 우리의 인식 체계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에요. 한 가지만 예시를 들면 근데 실제로 저쪽에 잠자리의 눈은 육각형으로 해가지고 그렇죠. 다르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인간 야 사과는 둥글고 빨개라고 하면은 잠자리가 그걸 듣고 사과가 그렇다고? 난 저게 되게 여러 개로 보이는데 막 이렇게. 사과는 원래 6개 아니야? 그러니까 6조각으로 되어 있는 거 아니야? 되게 여러 개로 보이잖아요, 실제로도. 그럼 이제 실제가 뭐냐는 거예요. 그리고 강아지는 흑백으로 보여 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야 사과는 빨가야지 이러는데 왜 사과가 빨개? 이렇게 싸우게 된다는 거죠. 맞아. 그래서 실제가 뭐냐 이런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그 핵심만 말하면 여기에 사물이 실제 하는 건 맞고 이거를 우리가 감각으로 받아들입니다. 이 감각으로 받아들여서 여기 감관으로 받아들여요. 감관. 네, 감관이 이제 우리 눈이죠. 이 눈 안쪽에서 감각이 발동돼요. 이 감각이 저희가 그때 표현했었던 감각의 형식인데 그때가 이제 공간과 시간이죠. 이 감각 대 공간과 시간을 구분해 버려요. 그리고 이제 이것을 지성의 영역으로 넘겨요. 그래서 이걸 인식을 하는 거죠. 이거는 어떻다, 빨갛다, 뭐다. 그래서 여기서 구상을 해가지고 구상화를 시켜가지고 마지막 개념 정리를 해서 판단을 한다. 맞아. 이 과정들이었어요. 그 단계가 다 있는 거잖아요. 단계가 있어요. 이걸 되게 이성적으로 밝힌 거잖아요, 칸트가. 아까 그 지성의 단계에서 저희가 이야기했었던 12범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실체성은 어떻고 뭐 어떻고 이 범주들. 그러니까 이 사과를 봤을 때 이미지는 이미 감관 때 그려져요. 어느 정도는. 근데 얘를 빨갛다라고 하는 그 단어 내가 정의를 해야 돼. 정의를 못하는 단계예요, 아직은. 근데 그때 12범주라는 필터링을 거치고 지성의 단계가 끝났을 때 개념 판단 후에 우리가 이제 정의할 수 있는 거죠. 이때야. 야, 되게 과학적인데요? 재밌잖아요. 근데 근데 칸트의 그 논리가 실제로 과학적으로도 맞아요? 그것까지는 궁금하네요. 이건 아직 저도 그거 들을 때 되게 과학적이다. 실제 근데 인간이 그렇게 느낄까? 너무 재밌지 않아요, 근데? 네, 그러니까요. 근데 왜 이런 것을 했냐 생각하면은 칸트를 아는 것은 인식을 정말 아주 토막토막 내서 세부적으로 쪼개는 연습을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정말 저희가 그때 머리가 정말 아팠거든요. 진짜. 네. 아무튼 순수이성 비판의 핵심은 이거였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정언명법, 정언명령도 그거 나옵니다. 진짜 짚고 넘어가요. 너무 좋았어요. 정언명령은 두 가지 형식으로 나오는데, 최고였지. 첫 번째는 이제 그거였었죠. 나의 행위가 행위는 중요하지 않고 행위의 동기를 봐야 된다. 맞아, 동기. 내 행위가
일어났을 때 이 동기가 선한 동기였는지 봐야 된다. 근데 이 선한 동기는 또 선한 의무감, 의지에서 생긴다. 맞아요. 만약 그게 아니라면 이것은 좋은 그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라는 거였고 정언명법이 그거잖아요. 나의 그 내가 하는 행위가 이게 두 번째 형식이에요. 전 인류의 법칙이 될 수 있도록 그렇죠. 행위하라. 내가 세운 준칙이 보편적 준칙이 될 수 있는 것일 수 있도록 행위하라.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어떤 행위라도 그게 법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그렇죠. 그러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그 나왔었던 세부 명제가 이제 타인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하라. 이런 말을 했었죠.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왜냐면 내가 목적으로 대하는 그 보편적 내 준칙이 보편적 준칙이 되면 세상이 아름다워진다. 맞아. 라고 하는 거죠. 제가 돌풀림을 막 실리적으로 뭔가를 뜯어내기 위한 것으로 내가 이 사람을 수단으로 생각하는 거죠. 이 사람 자체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 자체가 목적인데요. 이럴 경우에는 이게 만약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해버리면은 이 사회가 부셔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부터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이 사람을 목적으로 대하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행복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진짜 중요한 게요. 우리 코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스크를 내가 안 낀다. 나 왜? 내가 그냥 끼기 귀찮은데? 라고 이 보편 준칙이 되면 다 죽는 거예요, 인류가. 그러니까 그런 사람 편의점 하지만 마스크를 안 쓰고 오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아요. 있을 것 같아. 아직도 있죠. 많아요. 근처에 코로나 터졌는데도 그냥 자기가 귀찮다고 그니까요. 안 쓰고 들어와요. 또 표지판 분명히 써 있을 텐데요. 코로나 문 앞에 온갖 군데 다 그냥 마스크 꼭 써주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안 들어 사람들이. 칸트가 걱정한 게 이 지점이에요. 그러니까요. 나 괜찮아. 나 나면 어때라고 하는 그 준칙이 보편 준칙이 되면은 망한다는 거예요. 나 하나쯤이야. 그래서 이게 정언 명령이었었습니다. 맞아요. 피이테는 또 뭐였죠? 피이테는 기억이 안 나네. 피이테는 애매해. 이때 저희가 그렇게 깊게 그냥 넘어가죠. 키워드가 있었었는데 넘어가죠. 네. 근데 피이테는 그 헤겔한테 헤겔의 영향을 많이 줬어요. 피이테, 셸링 그리고 헤겔로 넘어갔었었는데 피이테도 중요한 사람이네. 헤겔을 이해하려면. 근데 여기서는 깊게 안 다뤘기 때문에 일단 피이테는 살짝 죄송하게도 넘길게요. 네. 그리고 이제 헤겔. 헤겔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네. 헤겔은 뭐 절대 정신. 그러니까 관념론자예요. 우주의 정신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우주 그렇죠. 정신. 그래서 헤겔은 자신의 이런 관념론을 수립하기 위해선 새로운 논리학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만든 게 변증법. 정반합. 네, 변증법이라는 정반합을 만들었는데 정립, 반정립, 그리고 종합. 맞아. 그때 뭐 태제, 안티태제, 진태제. 맞아.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건 뭐 지금도 써먹을 수 있는. 너무 유용하죠. 모든 게 다 그렇게 흘러가죠. 그래서 저희가 너무나 웃었던 아직도 그 웃음소리가 기억나는 이 국가의 단계에서도 4단계가 있다. 너무 웃겨 진짜. 그래서 뭐 그때 예전에 고대 왕국, 네, 그리고 뭐 메소포타미아 때죠. 그리고 이제 히랍 시대, 그 아테네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로마. 맞아.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쇠퇴기가 아니라 원숙기, 독일. 예. 자기 나라. 완전한 이성이라고 하면서. 완전 국뽕이야, 국뽕. 진짜 국뽕이에요. 진짜. 그래서 이게 역사 철학에 대한 이야기였고 이제 뭐 헤겔한테 이런 절대적 관념론, 절대적 정신, 그러니까 모든 것은 그냥 순리대로, 운명대로 가는 거야. 이 정반합의 과정을 통해서 가는 거야. 그러니까 개개인이 개입하지 마. 알아서 갈 거야. 이것에 반대한 이런 이론에 대해서 반대한 제자가 생겨요. 그 제자가 막스였었죠. 막스 되게 중요하죠. 막스 중요하죠. 그래서 막스는 헤겔의 제자였는데 굉장한 비판자가 돼요. 하지만 한 가지만 채용을 했었죠. 그게 이제 정반합을 네, 변증법을 가져가고 나머지 뭐 절대 관념이니 이런 거 다 버렸었습니다. 맞아요. 정반합이라는 거는 추구해서 정립, 반정립, 종합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 사회를 바꾸는 건 우리가 주체가 되어야 돼서 정립, 반정립, 종합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했었고 모든 사회, 모든 연대, 모든 관계의 동기는 결과적으로 경제다. 경제. 네. 맞아. 그래서 이 부패한 당시의 그런 사회 구조를 정반합으로 바꾸자라고 막스까지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윤님은 막스에 이제 좀 영향을 받아서 경제학을 공부해 보겠다. 맞아요. 먹으시고. 네, 맞습니다. 심지어 책도 그다음 바로 사버리고 네. 기존 경제학 이론과 막스의 그 자본론을 비교해 보겠다. 맞습니다. 되게 좋은 시도 같아요. 정말 좋은 영향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온 인물들이 쇼펜하워. 너무 저는 의지. 저 너무 마음에 들잖아요. 쇼펜하워 의지. 최고였어요. 돌풀님 혹시 느낀 점들 그냥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쇼펜하워에 이제 기억나는 게 우리가 눈이 생긴 거는 보려는 의지가 눈을 만들었다. 맞아요. 너무 설득력 있지 않아요? 너무 재밌어요. 이게 이성이 만든 게 아니라 이성 그 이전의 철학자들은 다 이성을 강조했거든요. 근데 쇼펜하워부터는 의지를 이렇게 강조. 너무 근데 마음에 들어요. 저는 제 인생 철학자를 뽑으라고 하면은 쇼펜하워, 니체를 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 정도예요? 그 정도예요. 그 쇼펜하워의 키워드를 말씀드리면 쇼펜하워는 그 모든 세상은 의지로 되어 있다. 진짜.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이론이에요. 진짜. 모든 세상은 물질이던가 뭐 관념이다 잃어버리면 이런 뭐 물질 만질 수 있는 거던가 관념은 정신인데 의지는 이런 걸 넘어버리는. 더 크게 포괄하죠. 그렇죠. 뭔가 생명인데 생명이 아닌 느낌이에요. 아니 강물도 의지가 있어서 바다로 흘러간대잖아요. 그 정말 정확하신 말씀한 게 위에서 물이 아래로 흐르는 것은 물리학적으로 떨어지는 중력에 의한 게 아니고 저 물이 아래로 향하려고 하는 의지 때문이다. 실제로 물이 이제 떨어지는데 모든 물들이 그것도 그렇고 자석에 세부치가 붙는 것도 그것도 의지다. 달라붙으려고 하는 의지고 나침반이 북쪽으로 향하는 것은 끝없이 뻗어나가려고 하는 북쪽을 향하는 의지다. 맞아. 매력 있잖아요. 의지로 다 설명이 돼요. 근데 이 사람이 왜 이런 말들을 했냐? 염세주의를 만들었는데요. 이 염세라는 건 세상의 염증, 세상의 실증이 나는 건데 왜 염세주의가 나왔냐면 의지의 본질을 무소유에서 소유로 가는 과정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쉽게 표현한 거고 뭔 말이냐? 의지의 본질은 없는 것에서 갖게 되려고 하는, 있어지려고 하는 과정이다. 맞아. 근데 당연한 겁니다. 위쪽에 있는 애가 아래쪽으로 가려면 아직 아래쪽을 소유하지 못한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기서 여기로 가는 건 소유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건 의지인데 모든 의지는 가지지 못했어. 그래서 우린 불행해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지금 상태가 불행하죠. 그렇죠. 맞아. 그래서 이 사람은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 연구를 했죠. 그래서 해탈 방법을 두 가지를 찾습니다. 이건 진짜 동양의 영향을 받았어요. 맞아요. 첫 번째는 고대 그리스에서 찾았어요. 고대 그리스의 문화와 문학 예술에서. 미술. 그래서 이 사람이 첫 번째로 그러니까 이 불행한 의지 세상에서 해탈하는 방법이 있다. 그게 바로 예술이다라고 해요. 예술을 감상하면 이런 말을 하는데 제가 요즘 표현으로 빌려볼게요. 버스가 빠르게 확 지나가요. 근데 버스 보면 간판에 광고 있는 거 아시죠? 있죠. 그 광고를 보면 그냥 저런 광고가 있구나 하고 저희가 일시적으로 깜빡하고 끝날 겁니다. 그렇죠?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 어떤 예술 작품을 보셨던가 음악을 들었던가 영화를 보신 분들 있다면 정말 잠깐 시간이 아예 멈춘 듯해요. 맞아. 그런 게 있어요. 그렇죠? 정말 내가 정말 여기에 난 어떻게 된 거지? 막 좀 몇 시간이 가 있고 완전히 몰입했을 때. 완전 몰입. 그래서 이 사람이 영원한 관념이라고 했었어요. 이거에 대해서. 아까 자동차가 쑥 지나간 건 일시적 관념인데 예술은 우리한테 시간과 공간을 멈추게 하는 영원한 관념을 선사한다. 맞아. 이 영원한 관념 속에서는 해탈할 수 있다라고 첫 번째를 제시했었죠. 맞아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불교 철학에서 배운 과정. 이게 근본적인 해탈이에요. 네. 염세주의, 불행에서 해탈하는 방법은 내가 살다 보니 너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다 힘들다. 의지가 충족이 안 되니까 힘든 거예요. 다 의지니까. 그렇죠. 우리 모두가 불행하구나. 맞아. 그거를 깨닫는 순간 우리는 서로 미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인류애가 생겨요. 다 힘드니까. 너랑 나랑 또 결국 같네. 근데 너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거를 깨닫는 게 두 번째 해탈이다. 그게 성인이잖아요. 성인. 그러니까요. 진짜 기가 막힌 말 아닙니까 정말? 맞아. 너도 나도 다 힘들구나.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과 부처님이 하셨던 중생구제죠. 네, 진짜 그렇죠. 우리 다 불쌍하구나. 부처님은 그 키워드가 고통이잖아요. 그렇죠. 번뇌와. 인간은 모두 나고 태어나고 병들고 아파서 죽어. 나이 들어 죽어. 그게 인생 자체가 고통의 바다라고 하더라고요. 고통의 바다, 맞아요. 고통이다. 예수님은 또 인간이
죄인인 거예요. 원죄가 있었었고. 네, 모두 다 죄인인 거예요. 네. 결국 같은 거예요. 모두 고통스럽고 모두 죄인이고 그러니까. 모두 의지가 충족이 안 되고 결국 같은 얘기를 다 다르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이건 정말 성인적인 측면의 관점이기 때문에 맞아요. 매력이 아주 진짜 재밌어요. 좋습니다. 네. 쇼펜하우어 책도 샀습니다. 맞아요. 그 의지의 표상 그 대표 저작. 저도 나중에 한번 읽어볼 것 같다. 너무 매력 있는 분이고 네. 예술이 왜 중요한가를 좀 실감나게 하셨던 분 같아요. 맞아요. 그다음에 이제 니체가 나오는데요. 니체 정말 중요한데 정말 램포레트가 열적도 안 달았어요. 진짜 장난치나. 저희 진짜 아니 그 미국 철학 좀 빼고 니체를 넣어주시지 정말. 미국 철학 거의 100조 가까이 넣어놓고. 뭐 감사한 거는 니체를 이 계기를 통해서 저는 되게 알아가게 된 것 같고 그 이후에 강의를 지금도 계속 많이 듣고 있어요. 좋네요. 너무 제 인생 정말 인생 멘토 같은 사람이라서 뭐 근데 여기에 나오는 내용만 핵심만 말하면 니체도 이 세상을 모든 의지라고 봤습니다. 네. 근데 쇼펜하우어랑 좀 다른 측면의 의지인 면이 있지만 아무튼 의지로 봤고 이제 니체 같은 경우에도 니체는 정말 그 맞서 싸우라고 했었었죠. 맞아. 되게 어떻게 보면 투쟁적이죠. 그렇죠. 되게 뭔가 이제 문학적으로 표현하고. 근데 왜 이거는 여기에는 안 나오지만 제가 하나만 쉬운 핵심만 설명해 드릴게요. 예. 그러니까 니체는 절대 싸워서 지지 말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유명한 말이 어제의 나를 죽여라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디오니소스적과 아폴론적이라고 했었잖아요. 나오죠. 그러니까 디오니소스는 축제거든요. 그래서 매일 축제같이 살아야 된다라고 표현을 했었었는데 근데 생각해 보니까 매일 축제랑 나를 죽이는 거랑 뭔 상관일까 봤는데 이번에 알고 보니까 디오니소스라는 신이 아버지는 제우스고 엄마는 테베의 한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여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신과 인간 사이에 난 아들이 디오니소스였어요. 그래서 처음에 신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아기 시절까지 건강하게 크다가 어떤 거인족들에 의해서 사지가 잘려서 죽어요. 그래서 이 사건을 알고 어떠한 여신인가 그 신들이 이 디오니소스를 살립니다. 그래서 다시 부활해요.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예요. 다시 부활한다. 부활할수록 강해지고 생명력이다. 그러니까 디오니소스적이라는 거는 생명력, 부활, 축제. 그러네. 이게 핵심이에요. 나를 자꾸 죽여서 나를 더 강한 사람으로 만든다면 이거는 더 축제, 더 행복한 삶이 될 거다. 그러니까 피하지 마라 이러는 거예요. 이게 제일 핵심인 것 같아요. 삶에 맞서라. 싸워라. 저희가 그때 그래서 니체 보면서 막 진짜 막 두근두근 진짜 좋았어요. 정말 막 투쟁하는 느낌. 니체에 대한 건 또 나중에 제가 2부 시간 때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드디어 이제 19세기까지 왔네요. 와, 빠르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19세기. 19세기 잠깐만 설명 도와주시겠어요? 초기 공리주의자들 나오고 그 콩트, 존 스튜어트 밀, 스펜서 나옵니다. 맞습니다. 이때가 이제 그 벤담. 맞아. 벤담의 쾌락주의. 벤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그렇죠. 행복을 강조하죠. 사실 여기서는 그 벤담과 스튜어트 밀의 대립 관계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좀 대립점만 좀 파악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벤담은 모든 쾌락은 계산할 수가 있다. 모든 쾌락은 같은 거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었는데 양적으로 봤죠. 그렇죠. 근데 이제 밀은 자유론에서도 말했지만 그 유명한 말 했었었죠. 그 배부른 돼지보다는 배고픈 인간이 배부른 인간보다는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그러니까 쾌락의 양보다 질이다. 질이 있다. 질이 그러니까 질로 판단하는 거다라고 해서 둘이 상충됐었습니다. 여기 좀 정치 철학적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15장 20세기 유럽 제가 재밌게 봤던 베르그송. 베르그송 너무 좋았어요. 그 돌플림에 또 굉장히 또 많은 영향을 줬던 생명을 다룬 철학자. 기가 막힌 이론이에요. 시간 지나 보니까 더 느껴요. 그죠. 생명력. 생명력, 생의 약동. 이거 너무 앞으로도 계속 좀 다뤄보고 싶어요. 저도 이거 진짜 많이 느껴서 이거 역시 2부 때 또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 맞습니다. 베르그송 나오다가 이제 20세기의 최근의 추세라고 해서 여기선 최근이지만 1900년대 초반이라는. 그렇죠. 그래서 뭐 실제론, 논리 실증주의, 실존주의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미국 철학 나오고. 네, 이제 미국 철학은 저희가 아주 프리패스. 스킵했습니다. 다 끝났어요. 이렇게까지가 끝났어요. 드디어 끝났어요. 너무 드디어 보낸다.
드디어 보냅니다. 제가 이거를 한 16주, 17주 동안 저희 편의점 가서 맨날 이거 책을 펼치고 읽는 거예요. 줄 치면서. 대단하십니다, 진짜. 이게 되게 좋긴 한데 재밌긴 한데 이거 드디어 보내서 너무 좋아요. 아 진짜 너무 좋아요. 애증의 관계였던 것 같아요. 너무 애증이요. 네. 아무튼 전체적인 이 램프레이트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램프레이트 서양 철학사에 대한 간단한 마지막 느낀 점 혹은 뭐 추천할 점이던가 뭐 아쉬운 점 이런 거 한번 말해보고 마무리할까요? 좋습니다. 네. 뭐 추천할 거는 이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서양 철학사 책 중에는 가장 얇은 편에 속하고 그리고 책이 좀 밀도 있게 써져 있어요. 이게 만만한 책은 아니에요. 분명히. 맞아요. 좀 처음에 이걸 철학 접하는 분들은 어려울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도 한번 좀 잘 참으면서 이제 이걸 어떻게든 읽어보겠다. 그런 분명히 소득이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예, 왜냐면 약간 어려운 책도 보는 게 이제 우리의 독서력을 키워주거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건 또 어떻게 보면 철학사를 쫙 이제 개관하는 어떻게 보면 정보적으로 개관하는 거라서 이것만 일단 요걸로 시작하시고 그 이후에 이제 다른 철학사라든지 그리고 원서들을 딱 보면서 원래 그 원저자들의 책들을 보면서 조금씩 철학을 이제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예전에 이제 한 1960년대쯤에 번역된 거라서 그게 이제 초판이 나오고 우리나라에서 초판이 나온 게 1960년쯤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고어가 좀 많아요. 정말 많아요. 오성이라든지. 그니까요. 좀 옛날 말이 많아요. 진짜 소요. 소요 원래 데이터란 뜻이거든요. 도대체 아무것도 아닐 수가 없다. 이런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하시면서 그래도 읽을 만한 가치는 있다. 시간을 맞습니다. 들여서. 그리고 미국 철학은 스킵하셔도 되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이제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니까 이후에 이제 서양 철학사 러셀이라든지 물론이죠.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힐스베르거랑 힐스베르거 다 해봐야죠. 네, 되게 기대가 돼요 앞으로. 저는 돌풀님이 뭐 말해주시고 다 해준 것 같고 그냥 핵심만 말하면 저희가 이제 기본을 떼니까 제가 서점에 가서 직접 주변 지인들 추천하기 위해서 책을 많이 훑어봐요. 근데 딱 이 램프레이트 서양 철학사부터가 정말 전문 서적 같아요. 그 나머지 서적은 약간 쉬운 교양 서적 수준이고, 그러니까요. 이건 실제로 학부 서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학교 서적이기 때문에 대학생들 어려워요. 정말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만약에 더 쉬운 걸 차근차근 왔었으면 이해 갈 수 있었을 텐데 한 번에 대학교 강의 들어간 느낌이어서 철학과에 전공하는 학생들이 보는 수준으로 가버린 거죠. 그렇죠. 근데 하나 장담하는 거는 그런 책들을 읽는 것과 이 책을 고통을 받아가면서 읽는 것과 느낌과 그 깨달음은 정말 다를 겁니다. 다르죠. 정말 다릅니다. 뭔가 뿌듯함도 있고 맞습니다. 할 만한 가치가 있었어요. 그래서 철학을 정말 깊게 내가 한번 배워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램프레이트 서양 철학사 정말 괜찮은 책입니다. 예, 한번 맞습니다.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야, 드디어 서양 철학사 램프레이트 떠나 보냅니다. 그동안 드디어. 함께 고생해줘서 너무나 고생 많았습니다. 램프레이트. 이제 끝났다. 네, 저희는 다른 책들로 또 더 좋은 내용들 너무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른 책들 많이 이야기할 거고요. 2부에서 한번 그 책들도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저희가 앞으로. 2부 시간 때 저희의 철학에 느낀 점, 저희의 생각 지점들과 그리고 앞으로 어떤 공부, 어떤 책들을 할 건가 자세히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그러면 2부 시간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